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이란 핵합의 탈퇴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란의 핵합의는 거짓이었다는 분명한 증거를 지니고 있다며 이란은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추진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을 포함한 합의의 주요 당사국들은 강력한 유감 표명과 함께 합의 준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하겠다고 발표했음에도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다우존스 30 산업지수는 전장보다 0.01% 상승한 24,360.2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03% 내린 2,671.92포인트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0.02% 상승한 7,266.90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 탈퇴 선언 속에 2%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배럴당 2.4% 하락한 69달러 6센트의 거래를 마쳤고 오전 한때 4% 이상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곧바로 대이란 경제 제재에 들어가지 않고 일정 유예 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지며 오히려 국제 유가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아르헨티나가 국제통화기금 IMF에 구제 금융을 요청키로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금융위기를 피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르헨티나가 IMF 구제 금융을 모색하는 것은 최근 페소화 가치가 급락하는 등 외환위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오늘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간밤에 뉴욕 3대 증시는 모두 보합권으로 마쳤다라고 조금 전에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일을 앞당겨 이란 핵협정 부분에 대해서 탈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공식 선언됐고요. 혼조세로 보합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발표 직후에 다우지수는 150포인트 하락하기도 했었는데 낙폭이 만회가 됐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4%대까지 급락이 나타났고요. 또 장중에는 70달러를 WTI가 넘어서기도 하는 등 널뛰기 장세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 장 마감까지 보면 2.4% 하락으로 WTI는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글로벌 시장의 이슈는 단연 이란의 핵협정 탈퇴 여부가 될 것 같고요. 이것들이 글로벌 시장에 미친 이슈들 그리고 오늘 시장에 개장되는 우리 시장에 미칠 이슈들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출발합니다. 시장의 이슈를 꼼꼼하게 짚어보는 시간, 신승용의 시그널 나우 시간입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번째 이슈는 일본으로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한중일 정상회담이 이제 도쿄에서 개최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내 시장은 사실 이렇다 할 모멘텀이 지금 부재한 상황에서 어제 급락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어떤 이슈가 기폭제가 나오지 않을까 좀 기대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 중국의 리커창,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일본의 이제 아베 총리, 3명. 정례적으로 만나는 그런 회의가 되겠죠. 과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저는 알아볼 필요는 분명하게 있어 보이는 상황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사실상 지난밤, 어찌 보면, 시한을 이번 주 토요일까지 남겨놨었던, 5월 12일까지 남겨놨었던, 미국의 이란 핵협정으로부터의 탈퇴 여부, 이 부분이 바로 지난 밤,
오늘 사실은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발표가 됐었죠.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탈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 그로 인해서 미국 시장 상당히 큰 출렁거림이 있었습니다. 다우종합지수를 포함해서 뉴욕 3대 지수 모두 급락하는 그런 상황들 나타났었지만, 그리고 국제 유가 역시 상당히 상당히 이제 상승해 보인 그런 모습들까지 나타났었지만, 장 마감으로 갈수록 시장의 상황들 전반적으로 정리되어가는, 소위 말하는 시장은 어떤 그 변동성으로부터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그런 가능성, 그런 부분에 오히려 무게중심이 상당 부분 실리면서 국제 유가는 앞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2.4% 급락 마감하는 69달러 초반대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미국 다우지수를 포함해서 S&P 500, 나스닥 모두 3대 지수 모두 일단은 강보합 마감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다라는 부분.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불확실성이 1차적으로 해소되었다. 물론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준 부분은 미국으로부터 이란에 대한 핵협정 탈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제 제재가 바로 즉각적으로 실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90일과 180일 두 차례, 두 단계에 걸쳐서 앞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유예기간이 설정되었다라는 부분에 시장은 조금 더 정신을 차리고 주목을 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설사 미국에서 이란 핵협정에서 탈퇴를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는 앞으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감이 조금은 더 반영되어 보인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원자재 가격을 비롯해서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할 수 있는 국제 유가의 상승 요인으로 분명하게 한 축을 담당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이라크 협정의 탈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국제 유가의 상승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 두시고, 이 상승 가능성으로 인해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그리고 통화 정책에 미칠 영향,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분명히 딱 한마디로 인플레이션 압력에 상당 부분 기여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는 부분 분명히 염두하시면서 인플레이션 플레이, 소위 말하는 원자재, 산업재에 대한 관심을 분명히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에 넣어놓고 가져가야 되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죠. 어제 우리 시장 내에 루머 쪽으로 일단 시장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루머임에도 불구하고 어제 오후장 들어서 갑자기 바이오 업종 중심으로 한 낙폭 확대가 나타나면서 코스닥 시장은 3%가 넘는 급락 마감을 하였다라는 부분. 시장 내에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신용 하향 관련된 그런 루머들이 돌았다라는 부분. 아마도 오늘 이런 부분들이 계속된다라면 조금 좀 바이오 업종을 들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상당 부분 그 고민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좀 많이 들고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 어찌 보면 시장 내 계속되는 노이즈, 계속되는 이슈, 쟁점, 이런 부분,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바이오주 관련된 노이즈는 앞으로 계속되게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의문이냐, 실적에 대한 안도냐, 이 두 가지를 놓고 바이오 업종 내에서도 상당 부분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오늘 일시적인 어찌 보면 바이오 업종, 어제 그 루머로 일단 파악이 됐으니까요. 일시적인 반등 분명히 나타날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놓고 제 개인적인 판단은 이렇습니다. 바이오, 과연 그 성장성에 의심이 가는, 그리고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을 계속해서 들고 가야 할 것이냐의 여부 상당히 중요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조금은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의 판단이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내
남아있는 주요 이슈들 생각을 해보면 삼성전자의 액면 분할 이후 주가의 흐름 상당히 주목거리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방향성 역시 시장 내 매우 중요한 어떤 그 핵심 바로메타일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그리고 남북 경협주에 대한 차익 실현 가능성. 사실상 어제 그 주요 언론에 상당 부분 큰 폭을 다뤘던 매우 중심한 핵심적인 주제 부분은 북한의 김정은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만남이었습니다. 1박 2일에 달하는 만남이었고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앞으로 22일에 열릴 우리나라와 그 미국 간의 정상회담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과 북한 간의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이 오늘 다루어질 일본에서 다루어질 그 한중일 정상회담의 상당 부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부분도 역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결국은 중국과 북한 그리고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북한 그리고 전반적으로 중국까지 아우르게 되는 과연 이 정상회담 자체가 4자 내지는 3자 내지는 2자로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라는 부분. 이제 이란 협정 탈퇴와 관련해서 결론이 났으니까 아마도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은 오늘에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과 맞물리게 되면서 북미 정상회담 쪽으로 상당 부분 시선이 기울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일단 가장 중점적으로 중국의 소비주와 그리고 사드 관련주에 대한 관심이 가장 유효해 보이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이에 대한 실예 그리고 실증적인 증거들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이 사실상 13개월 만에 플러스로 전환했다라는 소식 이미 시청자는 다들 접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도 예외는 아니죠. 현대기아차 중국 내에서 판매량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 근데 다만 지금 현재 무조건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복잡한 정치적 상황으로 빠져가고 있고 특히나 어제 그저께 열렸던 북한과 중국 간의 정상회담 이런 부분들이 한반도 리스크를 완화할 것이냐 아니면 한반도 리스크의 불확실성을 오히려 재부각시킬 것이냐라는 부분 아직까지 분명히 결론은 나지 않았다. 무조건적인 지금 현재 두 가지로 지금 나뉘고 있죠. 한반도 평화냐 아니면 북한의 비핵화냐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먼저냐가 지금 이제 시장의 주요 쟁점이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놓고 남북 경협주 무조건적으로 쫓아가는 부분보다는 오히려 사드 관련주, 사드 피해주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 좀 그 시장을 바라보는 각도, 앵글을 조금 좀 전환해 보시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 되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 이슈들 하나하나 요목조목 짚어주셨고요. 특히나 한중일 정상회담의 이후에 두 가지 또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이란 핵협정 파기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유가 부분입니다. 유가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뭐 유예 기간도 있고 큰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하방 압력이 강해질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상승 요인이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그대로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좀 긍정적인 방향성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요, 그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시나리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단계 유예 기간을 두었다라는 부분. 이게 만약에 이제 그 조금 안 좋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면 유예 기간을 거쳐서 이란에 대해서 미국으로부터의 어떤 경제 제재가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이로 인해서 실질적인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작용할 가능성 상당 부분 큽니다. 근데 두 번째 시나리오는 뭐냐면요. 그 유예 기간을 뒀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즉각적인 경제 제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미국에서 이란에 대한 핵 협상과 관련해서 조금은 더 본인들이 조금 더 자국 내에 긍정적인 어떤 그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는
이란의 핵과 관련해서 어찌 보면 좀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하고자 하는 그런 시나리오 중에 하나인가 아닌가라는 생각 좀 가져보게 되고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본다라면 오펙 국가 중에서 이란은 세 번째로 큰 원유 생산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란의 경제 제재가 가해지게 되고 이란으로부터의 원유 수출이 제재를 받게 된다라면, 엠바고를 받게 된다라면 실질적으로 국제 유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약한 일간 한 50만 배럴 이상의 국제 유가의 국제 원유의 수급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국제 유가는 상승 방향을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이다. 단기간에 어찌 보면 앞으로 90일의 유예기간 1단계와 180일의 유예기간 2단계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1단계 이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3개월 이후에 국제유가, 만약에 미국의 1단계 어찌 보면 그 경제제재가 진행이 된다. 그렇다라면 국제유가 급진적인 상승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부분.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단기적인 유가 하락은 불확실성의 해소 차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그 유예기간 동안 과연 이란이 미국과 어떤 관계를 가져가느냐,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국제유가의 방향성에 상당 부분 큰 핵심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외적으로 지금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상존해 있는 상황입니다. 한중일 정상회담부터 지금 이란 핵협정 탈퇴 부분은 실시간 검색어 2위에 올라와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 이 부분 다 종합적으로 볼 때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지금 이제 그 전략 같은 경우 우리나라 화해라는 부분이 있고 미국의 국채 금리의 상승이라는, 소위 말하는 FOMC 금리 인상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글로벌 증시내 그리고 우리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장 큰 요인, 소위 말하는 3고 시대가 지금 현재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 최근 국제유가가 이제 70달러를 돌파한 모습을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는 2.4% 하락하면서 국제유가 일시적으로 69달러대로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 달러화의 강세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채금리의 상승은 결국은 FOMC 금리 인상 이슈로 다가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의 수급에 바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중동 지역의 불안감, 일단 일시적으로 아직은 봉합된 부분은 아니지만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지만 중장기적으로 계속되는 국제유가의 방향성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부분. 그럼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 사이클에 대한 염두가 분명히 필요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업종, 산업재와 원자재주 관련주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분명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국의 경기가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혹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 가능성이 다시금 재부각될 여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만은 중국의 산업 생산의 긍정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원자재 수요의 증가를 일으키면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과 맞물리게 되는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그런 가능성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 한반도 리스크의 완화, 불확실성 분명히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라는 가장 큰 어떤 시장 내 요인 남겨놓고는 있습니다만은, 이와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남북 경협 인프라 관련주 쪽보다는 시총 대형주 내지는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이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한중일 정상회담 오늘 개최가 되죠. 이와 관련해서 분명히 앞으로의 북미 정상회담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양한 힌트 제공 가능성 있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가장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사드 관련 피해주들의 원상 복귀 가능성,
화장품주,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면세점 업종에 대한 관심 분명히 필요해 보이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성장주에 대한 옥석 가리기 분명하게 필요합니다. 최근 이제 그 바이오주에 대한 논란 이슈 아마도 최소한 6월 중순 이후까지는 이런 상황들이 지속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물론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어떤 그 감리위원회 17일 개최 예정에 있지만 당장 결론이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6월 중순까지는 지금 현재 이슈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바이오 업종 내에 불확실성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는 그런 중요한 핵심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보다는 오히려 당장 눈에 보이고 있는 그런 어떤 IT 업종에 대한 관심, 특히나 4차 산업혁명 업종군들이 상당 기간 소외되었던 것이 사실이었죠. 이 소외되었던 업종군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 부분으로 이제 남북 경협주에 대한 차익 실현 이후에 시장 내 관심 이동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PER 업그레이드 관련된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면서요. 우리나라 지금 MSCI 한국 지수가 약 한 11배 정도 되죠. 최소한 15배까지의 가능성 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업종 대표주에 대한 관심 그리고 IT 업종의 4차 산업혁명군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중국 사드 피해주들에 대한 관심 이 부분 쪽으로 조금 좀 관심의 영역을 압축시키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국내외 이슈들 하나하나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의 신승용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국내외 시장 쟁점을 하나하나 파헤쳐보는 시간 라이브 이슈 타임입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2시 이후부터 코스닥 시장이 좀 조짐이 안 좋더니 급락이 일어나서 장 후반에 3%까지 빠졌는데 시장의 루머도 지금 사실 좀 돌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앞서 듣기도 했었고요. 바이오 제약주들이 지금 급락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 이게 거품이 꺼지는 현상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루머에 의한 현상인지 좀 진단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차장님? 네, 그렇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과도할 정도로 조금 갑자기 좀 급락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어제 얘기는 어떤 얘기였냐면 대출금의 어떻게 보면 신용 비율을 좀 낮춘다라는 이런 이슈가 좀 많이 돌았었던 게 사실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이미 알아보니까 크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하고 있는 대로 그냥 하고 있다. 특별히 바꾸는 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미 신용 비율이 각 증권사별로 하면 거의 다 목에 찼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신용으로는 매수가 안 되는 종목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증권사에서도 돈을 빌려서 이렇게 신용으로 매수를 하게 해주는 건데 결국은 자기 자본의 이런 어떻게 보면 100%를 넘길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즉 100%가 넘어가 버리면 법률 위반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증권사에서 굳이 그것까지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시장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이란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게 지금 현재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유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로 하는 어떻게 보면 바이오 섹터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 코스닥 같은 경우가 어제 827선까지 내려와 버리면서 장이 좀 밑으로 많이 깨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중에 변동폭이 너무 크다라는 게 좀 많이 변동성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많이 꼬집어 볼 수 있는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여전히 하락을 하니까 사는 데는 바로 이 개인들만 열심히 사고 양 주체인 기관과 외국인 열심히 팔고 있다는 이 말은 아직까지도 사실은 바닥에 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좀 커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이 좀 더 걱정이 되는 이런 모습이다. 오늘도 하락이 이게 좀 지속이 돼버리면
시장에 대한 이런 컨센서스가 조금씩 더 밑으로 쳐져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제 실제로 뭐 전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실제 좀 섹터별로 보면 실제 바이오주가 조금 많이 하락을 해주는 모습이었고, 운송 장비나 어떻게 뭐 기타 서비스 쪽 그리고 유통 쪽에 망라할 것 없이 전부 다 매도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시가총액 상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뭐 특별한 이런 이슈가 없이 대부분의 종목이 지금 하락에 지금 현재 얘기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뭐 빨간불이 들어왔던 것은 남북 경협주 등 특징적인 이런 종목들만 조금 상승이 나왔는데, 남북 경협주도 어제 같은 경우는 북미가 조금 미묘하게 지금 현재 기싸움을 하고 있는 거, 이러한 이슈 때문에 하락을 같이 해버린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한중일 이런 3자 회담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슈들을 코멘트가 또 하나씩 나올 때마다 시장이 좀 계속 또 흔들려 줄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한쪽으로 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금 고민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지금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지금 정도면 가격이 분명히 싼 가격까지 내려온 게 맞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을 지금 이끌어 올 수 있는 이런 이슈가 별로 그렇게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제 6월 달이 되면 아마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 기준 금리 자체가 2%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나라하고는 0.5% 차이가 이상이 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신흥국 쪽에서 이제 다시 선진국 쪽으로 자금이 좀 많이 이동이 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하나씩 하게 되는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뭐 어제 전체적으로 급락했던 바이오 제약주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을 해 주셨고요. 남북 경협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 좀 짚고 넘어갈게. 유틸리티주가 최근에 좀 움직임이 가파릅니다. 워낙에 무거운 종목들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최근 남북 경협 기대감을 타고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차장님 궁금해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유틸리티 하면 사람들이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합니다. 시장이 별로 안 좋을 때 많이 올라와 줄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가가 1분기 때는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긍정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북한에 뭘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뭐 국내 증시에서 조성된 대북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따라서 이렇게 유틸리티 관련주들도 당연히 같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고민을 하게 됐고요. 상반기에는 사실은 실적은 별로 부진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근데 하반기 때부터는 이 부진했던 실적을 뚫고 다시 실적까지 점차적으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호재가 계속해서 좀 겹쳐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실제적으로 뭐 전기가스 업종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2일 같은 경우는 1211을 찍으면서 어떻게 보면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최근 한 달간 상승률이 13%가 넘어가면서 코스피 상승률인 2.5%를 크게 상회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은 바로 이제 기관입니다. 기관 투자가들이 열심히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기관 투자가 중에서도 연기금의 투자가 상당히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유틸리티 하면 여러분들 딱 두 가지가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뭐 가스공사와 한국전력을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그동안 뭐 개성공단이나 이런 식의 이렇게 돌릴 때 전력을 투여를 해줬던 게 바로 이 한국전력이다라는 거. 개성공단이 아마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 아마도 개성공단에 대한 이슈를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스럽게 한국전력에 대한 이슈들을 다시 한번 일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2분기까지는 사실은 실적은 조금 별로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분기 때부터는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거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규 원전 2기가 2개가 이제는 가동이 시작이 될 거고요. 미세먼지 대책으로 인해서 가동이 중단되었던 석탄 발전소 같은 경우 다시 재가동이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3분기 때부터는 실적 호전주로도 여러분들이 접근을 가능해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다음으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실적은 견조한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있고요. 국내 부분의 이 흐름도 좋지만 지금 해외 쪽에 대한 이런 이슈들도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신규 해외 투자에 대한 이슈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한 이런 따른 러시아 송유관의 이런 투자 덕분에 어떻게 의료군 기자가 조금씩 더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아마도 이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런 테마 그리고 유틸리티 테마는 당분간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테마가 아닌가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또 대표적인 내수주라고 할 수 있는 유통가 라이벌 신세계와 롯데쇼핑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롯데쇼핑이 예전 같은 경우는 훨씬 잘 갔다 뭐 이런 인식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인식이 완전히 뒤바뀐 것 같습니다. 신세계는 지금 계속 고점 돌파 시도하고 있고요. 롯데쇼핑은 연일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유통업계의 상황이 좀 판도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차장님? 네,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세계는 완전히 대각선을 그리면서 위로 올라가고 있고요. 롯데쇼핑은 계속해서 대각선을 그리면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모습이 조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립니다. 대표적으로 유커에 대한 이런 이슈들을 먼저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유커가 조금씩 지금 현재 개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제는 다 한알령 풀어줄게 이제 단체 관광 시작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 쪽에서도 한 군데씩 이제 풀어주기 시작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점점점 이거는 아마 확대가 될 거고 3분기 정도면 아마도 중국의 전체 지역에서 아마도 이 그런 단체 관광이 시작이 될 것 같다라는 거.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달립니다. 단 롯데에 들어가는 것은 가지마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슈 때문에 지금 현재 롯데쇼핑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불확실성, 즉 물음표가 계속해서 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롯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오노 같은 신동빈 회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특별한 결정을 지금 현재 못 내려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신세계가 지금 현재 잘 가고 있는 모습은 뭐냐면 백화점 부분도 아주 호조가 되고 있고 지금 이제 거기에 날개를 달아준 게 바로 이 면세점에 대한 매출이 많이 급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면세점 매출 급증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40만 원 안착을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보면 면세점을 끌고 백화점 밀고 있는 이런 신세계의 모습이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신세계는 지금 현재 좋은 호자를 계속해서 써 내려가고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러한 현상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단 그렇지만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하향 곡선을 긋고 있다라는 건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롯데마트 중국의 롯데마트 같은 경우 영업 정지로 인해서 해외 부분이 계속해서 부진한 실적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 관광객 의존도가 높았던 점에서도 국내 백화점 부분에서도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롯데쇼핑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중국 롯데마트의 매각이 시작이 되고 백화점 안양점하고 인천점 매각 등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아마도 조만간 롯데쇼핑은 바닥이 어떻게 보면 진행이 되고 다시 한번 턴을 할 수 있는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어찌되면 사실은 유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내수 경기에 좀 살아나야지 다시 한번 실제적으로 같이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어떻게 보면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0.4배에서 0.5배 정도 0.4배, 5배밖에 지금 현재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PBR에 대한 이런 이슈를 보면 이 정도면 너무 싼 가격이긴 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중장기 투자, 아니면 장기 투자를 원하시는 분들은 롯데쇼핑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관점에서 좀 많이 접근하신 분들은 신세계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거 어떻게 보면 시각의 차이가 둘 다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대표적인 유통주 두 종목에 대해서 시각의 차이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이 8시 30분 38초 지나고 있는데 개장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가져갈까요?
자, 오늘도 더 변동성에 대한 이런 이슈를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외국인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환율이 최근에 어떻게 되고 있다? 계속해서 그 답보 상태입니다. 사실은 전 세계는 어떻게 보면 달러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자국의 그 통화가 좀 약세로 나타나는 게 정상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그렇지 않은 모습이다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끌어당길 수 있는 새로운 이런 모멘텀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이런 고민이 들고 있습니다. 즉 최근에는 어떻게 보면 바이앤홀드 전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짧게 좀 끊어가는 전략을 여러분들이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어디 쪽의 테마들 바로 이 중국 소비재와 그리고 남북 경협주에 대한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막바지로 지금 접어들고 있는 실적 발표 시즌인데 가장 좋은 것은 결국은 IT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실적은 결국은 잘 나오고 있다는 거. 아무리 규제가 많더라도 실적으로 결국은 보답을 하는 이런 금융주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지만 좀 압축해 볼 아마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김권진 차장이었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내외 선물 시장의 흐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이고요. 선재 트레이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내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 어떤 흐름 보이고 있고 어떠한 대응 방향성이 필요할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어제 장 마지막에 316 지수를 무너지면서 시장은 미국에서의 새벽 3시에 트럼프 발언에 주목을 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우선 야간장 때 얘네들이 추가적으로 밀리지는 않았었고요. 우선은 저희는 전략적으로 314 지수 무너지지 않으면 우선은 무너지는 거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16 지수가 무너졌다는 거에 이탈에는 주목을 한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어제 지속적으로 315 지수 부근에서 다시 복구는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이고 끝났었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일봉상에서의 314 지수들 여전히 추세 지지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제 새벽에 나스닥, 그 다음에 S&P 지수에 좀 주목을 하면서 봤었습니다. 어제 서울경제에서 신세 끝난 이후에 와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다시 얘네들 봤었고요. 어제 전반적으로 새벽녘에 3시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도세가 세지지 않으면서 다시 다 미국 지수들 되돌림을 보였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지수들도 314 지수가 깨지지 않는 이상 지켜줄 가능성이 높다. 대신 314 지수부터 318 지수까지 보합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지금 예상 저항은 316 지수 놓고 보신 게 좋을 것 같고요. 시가 자체가 316 지수 이상에서 시작이 된다면 318 저항까지를 밑자리를 여시고요. 316 지수 이상에서 시작이 안 된다면 걔네들은 316 지수를 저항으로 대응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큰 기준은 우선 일봉상에서의 추세 자리 314 지수가 지킨다면 한마디로 314 지수에서 0.5% 위쪽에 추세선 라인이 있는 것 같지만 일봉이기 때문에 0.5%의 오차 정도는 두시고 314 지수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우선은 다시 걔네들을 지키고 316 지수를 다시 끼어 들어갈 수 있는지에 주목하시면서 부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는 게 중요하겠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예상 지지력들 314 지수를 마지노선으로 보시고 무너지지 않는다면 우선은 하단부에서 눌림 매수 전략들 아직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지 314포인트, 저항 316포인트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 이제 해외 선물 시장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 시장은 어떤 흐름 보였는지 또 어떤 대응 전략이 주요할지 들어볼까요? 네, 뭐 이렇습니다. 단기적인 저항들 달러 인덱스부터 볼 텐데요. 달러 인덱스 어제 이 구간들 92.80대 넘어가면서부터 추가적인 달러 강세들 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얘네들 매도로 밀릴 거라고 예상하지 마라. 이렇게 언급을 드리고 매매를 시작했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추세선을 넘어간 모습이라고 보고 있고요. 우선 93.10대 어제 저희가 체크했던 자리까지를 찍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약간 출렁거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 92.80대부터 93.20대까지 부합을 뛸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보고 매매 전략을 꾸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일봉상에서 유로는 지속적으로 저번 주부터 빠져있는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 걔네들 여파로 추가적으로 아래 구간들 지지력들을 빠진 모습이었죠. 한마디로 저희가 이 아래 구간에서는 지속적으로 신저가에서 매수, 신저가에서 매수, 그 다음에 익절을 잡고 끝내는 모습으로 매매를 했었는데 어제는 이 구간을 매수로 잡지 않았었습니다. 추가적으로 매도 쪽으로 눌릴 것 같아서요. 근데 우선은 이제 빠진 이후에 지속적으로 다시금 이 구간들 1.19, 130대를 테스트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향방에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되는 모습들이고요. 달러는 크게 고점을 크게 갱신하는 모습을 아직 보이지 않고 있고 일봉상에서의 강한 저항대, 매물대들을 지지를 아직은 두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달러가 강세를 띄어서 얘네들이 빠진다고 배팅하기에는 굉장히 무리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은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겠다. 자, 그렇다면 유로는 1.1800대 어제 저항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이 기준들 1.19, 120대를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보합권 여력을 둔다. 한마디로 전 저가를 기준으로 얘네들 보합권 매매 전략을 펼친다. 한마디로 아시아 유럽장에서 추가적으로 눌리는 아이들 지지력을 받쳐준다면 얘네들은 1.1800대를 저항으로 눌림 매수 전략들 펼쳐도 되겠다. 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보합권 매매 전략에 추가 이탈하는 모습을 보는 구간으로 짧게 익절, 손절을 잡고 보합권 매매 전략하는 게 유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 오일입니다. 자, 어제 크루드 오일 12시가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한 물량 정리가 나왔었습니다. 물량 정리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합권으로 끼어든 모습에 다시 트럼프 이슈 발언이 있는 다음부터는 다시 지지력을 받아내고 가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녘에 70.40에서 물량들이 한번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68.90대 지지력에 이걸 꾸역꾸역이라고 해야 되나요? 방송 용어는 아닌 것 같지만 여튼 신압으로 지속적으로 매수 쪽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이런 겁니다. 70.30대에서 어제 저항을 지속적으로 받은 모습을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개파락 이후에 상승할 때도 이 구간에서 물량들이 나왔다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한 20픽 정도의 여분을 두고 70.50 저항의 예상 지지력들 어제 68.90대가 지켜줬기 때문에 그 위의 모습들 69.30대 지지력을 보고 이 구간들 부합을 예상하고 대응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마디로 아시아 유럽장 우선 부합을 띄는지 확인을 하고 얘네들은 다시 이 구간부터 밀리기 시작한다면 매도를 따라 들어가서 손절을 50 정도에 설정하고 보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드입니다. 어제 장들이 그닥 좋은 것 같지 않아서 저희가 유일하게 골드만 한번 매매를 했었었는데요. 어제 리딩에서 매매한 자리는 이 구간의 지지력의 매수 배팅 한 3,400달러의 매매 전략을 한번 펼쳤었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도 새벽 3시 이후에
추세를 넘어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지력에서 지속적으로 받아내는 모습들 보이겠죠. 일봉상에서의 1,300달러 지지력에 지속적으로 부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인정하고 싸울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상 지지력들 1313지수 1313달러죠. 이 구간들 추세 하단부 지지력을 보겠고요. 그 다음에 우선은 1319달러 넘어가는지를 주목을 해야 되겠다.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까지 전체 부합을 1320달러까지를 봐왔기 때문에 윗구간, 아랫구간 넘어가지 못하는 부합의 모습 뛸 수 있다. 가정을 두시고요. 이 구간들 넘어갔기 때문에 아랫구간들 지지력에서 윗구간들 돌파 여부에 주목을 하면서 얘네들 부합권 매매 전략이 아시아 유럽장까지 좋겠다. 특히 유럽장이라 하면 유럽장 초반까지를 일컫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오후 6시, 7시 전까지 부합권 매매 전략을 펼치시고요. 그 이후부터는 미국장까지 추가적인 돌파 여부에 주목하면서 우선은 부합권 이탈 여부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이슈 이후에 다시금 다 되돌리는 모습들 보여왔고요. 그다음에 달러는 신압으로 점점 강세를 더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돌파한 달러는 지지력을 확보하는지 보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다 되돌아간 크루드오일과 그다음에 골드, 그다음에 국내 선물 지수는 다시 부합권 매매 전략이 유효한지를 관심 가지면서 짧은 구간 단타부터 이절을 끌고 가는 전략들 유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 저항선 이야기까지 함께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했습니다. 자,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에는 라이브 매매 타임이 이어집니다. 종목 추천 그리고 특징주까지 살펴드리는 시간이니까요. 2부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